오늘 드릴 주제는 앞으로의 미국 증시가 과연 안전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6,147포인트, 말도 안 되는 역사적 고점이죠. 이전에는 4,800이 고점이었습니다. 4,800에서 6,100까지 거의 한 번에 왔고요. 한 1년 반 이 정도 해가지고 바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00까지 떨어졌다가 5,300까지 올라왔고 아마 오늘 5,400을 다시 찍지 않을까 싶은데 증시가 급락했다는 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좋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저점이냐 마냐가 여러분들의 이제 초관심사겠죠. 그래서 그거를 중점으로 제가 세계 경제 매크로, 그리고 미국 증시 따로, 그리고 한국 증시, 그리고 그 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S&P 500 선물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보고 있는 이건 현물이고요. 실제고 이 선물은 좀 미리 반영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동폭이 조금 더 크긴 한데 오늘 S&P 500 선물이 상승하고 있는 거 보면 오늘 증시 시작은 높은 확률로 올라가는 상태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제 인베스팅컴이라는 사이트 혹은 트레이딩뷰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안건은 이겁니다. 관세 전쟁이죠. 미국과 중국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이 관세 전쟁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정말 큰 포인트입니다. 일단 가장 걱정되는 건 물가죠. 지금 아이폰 400만 원 시대가 열린다 뭐 이런 기사들이 꽤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0만 원짜리 아이폰에 관세 100% 붙여서 200만 원에 200만 원이 더해지는 400만 원짜리 아이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핸드폰 빨리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관세에 대한 얘기가 지금 가장 핫하고 관세가 핫한 이유는 물가. 결국은 물가에 따라서 이 금리라고 하는 거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가와 금리, 관세까지 한 트랙이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머니부트 캠프 뭐 이런 걸 들으신 분들은 좀 나을 텐데 완전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 금리는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낮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금리가 낮아야 대출 받고 혹은 대출 이미 받으신 분들은 원리금적으로 훨씬 더 이자가 낮아질 테니까 기본적으로 이자가 낮아서 자금이 조달하기 쉬워지고 해야 경제가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자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정말 많이 폐업하셨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이제 2, 3년 전에 집 좀 무리해서 사신 분들도 아마 지금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실 겁니다. 경공매 비율이 거의 사상 최대치까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금리만 낮아지면 기업도 자금 조달하기 쉬워지고 개인도 자금 조달하기 쉬워지고 훨씬 더 편안해질 확률이 높듯이 주식도 똑같이 금리가 낮아져야 기본적으로 상승할 만한 모멘텀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금리가 더 쉽게 빨리 내려갈 거냐 아니면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느냐를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물가가 안 잡히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그래서 관세가 물가랑 영향이 있고 물가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릴 확률이 없어지면 증시까지도 영향을 받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계셨으면 지금 배우시면 되니까. 그래서 물가 지표가 매달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번 주에 3월 CPI가 연 인플레 2.4로 떨어졌다. 물가가 떨어졌다는 건 금리를 떨어뜨려도 될 만한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제가 아까 증시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시장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흔히 제 개인 SNS에 올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태까지 고전적으로 먹혔던 경제의 상관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경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보고서에도 악당이 많은 영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악당이 너무 많아서 한두 명이어야 저 악당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재밌겠다 이렇게 가지 맨날 뭐 악당 해치우면 파워레인저처럼 또 악당 나오고 또 악당 나오고 악당이 세 명씩 나오고 이러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보기 싫어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악당이 리스크를 비유해서 표현한 건데 그만큼 리스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를 보면 물가가 잡혀야
그러니까 물가가 좀 나쁘게, 안 좋게, 낮게 나와야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금리가 지금 낮아질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4.5%의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유지 중이고 꽤 이번 년 6월까지 늦어지면 9월까지도 금리가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원래 6월에 2020년 6월에 61%가 아니라 7, 80%가 넘었었어요, 한때는. 근데 점점 9월까지도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실 겁니다. 금리가 지금 잡히지 않아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키포인트는 얘입니다. 국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국 국채 10년이 지금 4% 중반대까지 올랐는데 저희가 이제 풀네임으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합니다. 자, 국채라고 하는 거는 세계의 거의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자까지 지급이 되고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이 지켜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를 높게 만기를 길게 가져가주는 예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고금리로 죽을 때까지 내가 4%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마냥 내가 오늘 사고 내일 사고의 가격이 맨날 크게 변하면 그거는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동반하는 자산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여태까지는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포함해서 이 미국 국채가 굉장히 안전하게 혹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게 움직였는데 이 상황에만 보셔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하루 만에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 버리면 이 시장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국채, 이 국채 시장이라고 그냥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채 시장이 클까요? 미국 주식 시장이 클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미국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가 2천조인데 애플 뭐 이런 애들이 보통 하나당 3천조씩 하니까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 사이즈가. 그런 미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채권 시장이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바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이 이제 강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금적인 더 큰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미국채가 불안하다는 거야. 이 미국채가 왜 불안할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세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달러가 되면 될수록 달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투자로 인해서 먹을 돈이 많아지죠. 환율이 1,000원인 것보다 1,500원인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을 돈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약달러가 된다는 뜻은 결과론적으로 미국 자산, 미국 주식이 됐든 미국 부동산이 됐든 어쨌든 미국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자산을 많이 안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엔화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유로화나 이런 건 세지고 있다면 오히려 일본이나 유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지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뭐 여러 가지 환율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변수로 약세를 만들어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이제 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1,470원에서 1,420, 30원까지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거의 한 40원, 50원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위아래로 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4%예요, 4%. 여러분들 4%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어떤 기업이 5%의 이익률을 남겼는데 환 때문에 4%가 까지는 거예요. 그럼 기업의 실적이 제대로 나올까요? 제대로 안 나오겠죠. 변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수출을 하고 싶지도 않아질 거 아니에요. 수출 수입에 문제가 생기고 기업의 이익이 문제가 생기고 기업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달러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첫 번째로 내포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달러가 갑자기 올라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달러가 올라간다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원화가 제가 달러가 약세라고 했지만 달러가 약세면 원화는 양약세입니다. 달러는 좀 그나마 많이 쓰는데 원화는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면 원화가 조금 나아져서지 혹은 원화가 이제 더 떨어져서지 달러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채입니다. 국채. 이 미국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보통은 우리 보험회사들이나 연금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자금이 규모가 큰 그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뭐 연금 같은 걸 가입하실 때 20년, 10년, 30년 뭐 이렇게 가입하셨다고 했을 때 고객들한테 그만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하기보단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맡기는 자산이 많아질수록 고금리의 국채를 미리 사놓고 그걸로 운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100조가 있으면 70조는 미국채 채권으로 안전하게 굴려서 수익이 일정 나오게 하고 나머지 30%를 공격적으로 운용한단 말이에요. 유럽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대부분의 보험회사나 기금을 크게 하는 곳은 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유일하게 안 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은 좀 더 공격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근데 미국 채권이 휘청거리잖아. 그러면 그 많은 해외에 있는 나라들 미국이 꼭 미국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특정 유럽 국가들이 미국채를 매도하겠죠. 만약에 미국채가 불안하다면. 미국채가 매도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리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미국채를 매도하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왜 미국채가 휘청거리면 안 좋은 거냐? 미국채가 휘청거린다는 뜻은 결국 국채금리,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거나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왔다 갔다 거릴 경우를 뜻합니다. 근데 지금은 둘 다죠. 높게 형성돼 있고 등락이 심하니까 안전자산의 느낌이 없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회사나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특정 회사들, 미국 채권을 담을 수밖에 없는 회사들은 일정 포트폴리오를 매각할 거잖아요. 매도할 거잖아요.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국채금리가. 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까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뭐죠? 관세, 물가. 관세, 물가 때문에도 금리가 못 떨어지는데 시장에서 매도세가 심해서 금리까지 더 올라가 버리면 더 미국 채권을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불안하니까 굳이 내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결국 미국채를 안 사게 되는 거니까 또 달러를 쓰는 사람이 적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일반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정말 충분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일부러 위험하게 만들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원래라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는데 결국 우리가 미국 채권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걱정된다의 가장 큰 포인트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문제의 가장 큰 게 부동산이에요. 우리 같이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고 약간 미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에 연동을 받아가지고 대출금리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변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금리를 높게 했다 하더라도 실제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내 금리도 같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미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니, 실제로 없습니다,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고 10년물 국채금리를 가지고 부동산의 금리가 정해져요. 근데 어떻게 정해지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미국의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사면 지금 국채금리만큼으로 30년 고정금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 사람 입장에서 지금 살까요 말까요? 굳이 안 산다는 거예요.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 작은 금리로 사면 되지. 뭐하러 지금 고금리에 금리 휘청휘청 거리는데 지금 고정금리로 가겠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나 매물의 공급이 다 꼬이죠. 혹은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도 다 꼬이죠. 그런데 미국의 전체 부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미국채가 휘청거린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를 계속 올려붙이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관세부터 약달러부터 결국 트럼프가 한 모든 것들이 이런 상황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좀 몇 개 더 설명을 드리면 결론도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미국 무역 적자 추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클까요? 왜? 여태까지 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는 사실 체감을 잘 못할 수 있지만 전 세계를 수호하는 나라의 역할을 사실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세계 이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그게 이 무역 수지입니다. 이 무역 적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부채를 평생 지고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 무역 적자를 막기 위해서 뭘 한 겁니까? 관세를 한 겁니다. 끌고 오기 위해서 돈을. 그런데 이제 관세 때문에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이미 많은데 이 국채 시장의 금리까지 지금 굉장히 까다로워지면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결국 대출이잖아요, 채권은. 그래서 내가 빌려주는 돈의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뜻은 굉장히 불안한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현재 국가 부채가 이자만 1경입니다. 이자만 1경. 말 같지도 않은 돈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도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랑 거의 뭐 미국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심했기 때문에 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높고 금리가 높다는 거는 파산을 하게 되는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커지죠. 왜냐하면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잖아요. 자영업자들 스타트업들이 돈 빌렸는데 걔네가 망하면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막 파산하고 막 이랬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와중에 이제 관세 공격을 당하니까 특정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더 매도한다는 어떤 그런 공격들의 뭐 찌라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미국 국채가 안 좋아서 매도세도 나오는데 실제로 악의적으로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사람의 특정 국가가 많다면 더 국채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보이시죠? 중국 보유량 외국인 국채 10분의 1에 달한다. 관세 보복으로 내다 팔 수도.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에 대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관세 공격을 멈췄어요. 기사도 보시면 이 국채 금리 때문에 멈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것도 중국과 일본이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확 치솟았다는 전 썰이 있는데 오피셜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두 달 뒤에 나옵니다. 누가 매도했는지 이런 거는 지금 당장 알 수가 없고 빨라야 두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두 달 동안은 사실상 범인을 잡을 수가 없고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는지 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중국 회사인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왜 팔았는지. 이제 그래서 좀 찌라시들 위주로 좀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약달러가 되면서 엔화가 세지고 있어요. 엔화. 그래서 제가 오늘 엔화를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럼 또 이제 엔화 제가 사는 순간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속상해서 아직 안 샀는데 일단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데 엔화는 왜 세지냐면 대부분 전 세계 통화에서 가장 싼 게 엔화입니다. 일본 금리가 보통 0%, 지금 올라서 뭐 0.5%뭐 이런데 엔화가 싸기 때문에 엔화를 빌려서 미국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투자한 달러가 약해지고 엔화가 올라가면 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 자산으로 들고 있는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을 또 팔게 돼요. 또 팔게 되니까 엔화는 더 세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또 떨어지고 미국 증시는 더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잠시 멈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유지돼 버리면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신용경색까지 갑니다. 신용경색은 내가 자금을 이제 유입을 해야 되는데 유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리가 너무 높고 하고 파산하는 사람들 계속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무너지면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무너집니다. 미국 채권이 무너졌다는 건 전 세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제 현금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했는지 조금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요. 겁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얘기로 바꿔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 얘기의 전제는 미국 국채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입니다. 근데 벌써 시장에 오늘만 봐도 미증시 선물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최악의 가정인 것 뿐이고 실제로 오늘의 반응을 보면 그런 걱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걱정까지 했으면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파월 결국 그 경제와 관련된 증시와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거는 파월이 하게 됩니다. 네, 연준은 지금 계속해서 국채 금리를 보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도 국채 금리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냅둘 때 터지는 일이지 알고서 터트릴 확률이 너무 적습니다.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모를까요? 제가 알고 있는데 연준이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알고 있고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대처를 하는 기사와 포인트가 생겼을 때 증시에 대한 안정감, 채권에 대한 안정감이 폭발할 겁니다. 그 폭발할 때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기겠죠. 근데 그게 언제냐? 모르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미래를 모르는데 신용경색으로 갈지 혹은 증시가 반등할지를 모르는데 내 현금을 지금 다 쏟아부어요. 그랬다가 증시가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 돈이 날아가겠죠. 그런데 현금으로 가만히 갖고 있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먼저 조금 증시는 반등하겠죠. 먼저 조금은 반등하겠죠. 그 조금 증시 반등했을 때 현금을 투입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확률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스스로 갑자기 폭탄 목걸이를 하고 폭탄을 터뜨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정찰병 정도는 보내도 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국 증시까지 얘기하면 한국 증시도 뭐 어제 오늘 오르는 것 같긴 한데 거래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악입니다. 최악. 오를 건덕지가 테마주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니부트 캠프 마지막 주차에는 사실 이런 환경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증시를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보고서에도 똑같이 작성을 해놨고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망하면 한국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관세가 심해지면 한국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제조업이기 때문에 관세에 그냥 직격탄을 맞는 나라이고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모든 경제 이벤트와 요소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떨어지는데 국내가 오른다? 그런 일은 거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등할 확률이 높은 미증시를 놔두고 한국을 먼저 공격적으로 투입할 이유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증시 전문가들이 나와서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싸니까 좀 사놔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 회의적이냐면 그분들은 그 투자를 안 할 거거든요. 그 장담하건데 그 말한 그분들은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지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 굳이 지금 상황에 사실 필요 없고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파월이나 트럼프 입에서 이 안정화가 되는 소스와 기사가 확정이 되면 국내 증시가 훨씬 더 빨리 가파르게 많이 상승합니다. 미 증시가 올라가는 폭보다 이런 K 증시,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폭이 훨씬 커요. 그럴 때는 당연히 투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제 정찰병 이런 쪽에 결론을 좀 내리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지금 처음 투입하는 분들은 사실 너무 부러운 분들이에요. 저같이 한 3, 4개월, 한 6개월 정도를 미리 투자한 사람은 이미 투입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일정 마이너스가 있는데 지금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뭐든지 싸잖아요. 모든 게 쌉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습니다.